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올해 초 남친 어머니의 막장짓 때문에 결혼 코앞까지 갔다가 전부 없었던 일로 엎어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도 문득문득 그때 일이 떠오르면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나마 제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건 마지막에 오빠가 시원하게 한 방 먹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던 걸 몰랐던 친구들이 남친 이야기를 꺼낼 때는 여전히 그 자리를 빨리 피하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른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사연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보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저희 집이 파혼을 선언한 건 상견례 직전에 남친 어머니가 마련한 자리에서였어요. 오빠가 왜 그런 자리에서 결혼을 뒤엎느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그 전에 저희 가족들은 모두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저한테 아빠 노릇을 해준 사람이니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와 남친은 2년 반 정도 사귀었어요. 그러니 결혼을 빨리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질질 끌지도 않았던 케이스죠. 남친은 중학교 영어교사이고 저는 외국계 광고회사에 다녔어요.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동창을 통해 만나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러다가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사귈 때에야 서로에게 두근대는 마음이 크니 단점이 있어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친은 성격이 과격하지 않은 데다가 성실했기에 마음이 더 갔어요. 수진이 너는 사람을 참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런 너랑 평생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수줍은 프로포즈가 더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남친 집에서는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 지나고 하는 말이니 탁까놓고 말씀드리자면 남친 엄마가 유별나게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아빠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도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런 면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그 이상으로 저를 깎아내렸는데요. 자기 아들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니 웬만한 젊은 여자들은 며느리감으로 눈에 차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남친과 제가 동갑인 것도 남친 어머니한테는 점수를 깎인 점이었어요. 저와 남친이 결혼을 약속하고 양쪽 집에 정식으로 알리기 전 제가 남친이 자취하는 원룸에 갑자기 들른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일찍 퇴근을 해서 남친이 좋아하는 식당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면 놀라고 좋아하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카랑카랑한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려 저는 문 앞에서 티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안에서 하는 말들을 전부 다 들었죠. 너 걔 수진인가 하는 애 말고 다른 여자 만날 생각은 없는 거야? 엄마는 참 여자친구 두고 다른 여자를 왜 만나? 아니 요새는 다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그중에 제일 괜찮다 싶은 사람 콕 찍어서 결혼한다는데 너는 참 누굴 닮은 건지 너무 성실하다. 융통성이 없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도 다 그런 거 아니야. 너 수진이 걔랑 결혼까지 하려고 이러는 거야? 결혼은 마음 내킨다고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 혹여라도 그런 마음 있으면 그 집에 대해 신상조사 샅샅이 다 하고 하는 게 좋을 거다. 여자 남자 관계는 복잡하지 않은가 그런 것도 보고. 엄마, 수진이 그런 애 아니야. 그리고 나 학교 선생이야.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 무슨 신상조사야. 걔네 집 평범해. 걱정하지 마.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걔랑 결혼 생각은 있긴 있구나. 아무리 평범하다고 해도 아빠가 없잖아. 그런데다가 엄마도 몸이 불편하다며. 그리고 걔가 무슨 광고회사인지 뭔지 다닌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회사 들어본 적도 없고. 너는 얼마든지 더 좋은 집안에 좋은 직업 여자 선택할 수 있는 선생이라는 위치잖아. 그러니까 결혼 결정하기 전에 잘 생각해.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아주 진지하게 심사숙고하란 말이야.
요새 교사들 전처럼 인기 많지 않아. 그리고 내 결혼이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 아무리 그래도 너보다 오래 산 내가 인생에 대해 더 잘 알지.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아무튼 엄마 말 들어. 그러는데 남친은 현관문을 닫으려고 현관으로 내려왔고, 그러면서 제가 밖에 서 있는 걸 슬쩍 봤어요. 저는 바로 뒤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하게 그 빌라를 빠져나왔고요. 아무렇지 않게 남친 얼굴 볼 자신이 없었죠. 집에 오니 남친한테 문자가 여러 통 와 있더라고요. 저는 남친과 통화를 했어요. 현우 씨, 내가 어머니 마음에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이 결혼 괜찮겠어? 내가 드리려고 들은 건 아니야. 나는 현우 씨 깜짝 선물하려고 말 안 하고 간 건데 그렇게 복도까지 말하는 게 다 들릴 줄 나도 몰랐네. 수진아,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나한테 기대가 커서 그러신 것 같은데 너를 알고 나면 달라지실 거야.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신 거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우리 당연히 결혼해야지. 엄마가 그러신다고 결혼 안 하고 그러는 것도 좀 아니지. 혹시 화난 건 아니지? 당황스럽지. 기분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 모르시면 더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이 드신 분들이 크게 마음에 두지 않고 하신 말씀이야. 털어버리고 우리 인사 잘 드릴 생각만 하자. 그때 되면 마음 바뀌실 거니까. 남친이 그렇게 말한다고 바로 기분이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해주니 좀 안심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남친 어머니가 좋아하실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그래도 나름 광고회사의 기획팀에서 일하는데 시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나 차림새 같은 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도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늘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기획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집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잘 사는 축에 속했거든요. 아빠가 사업하고 남겨놓은 재산으로 엄마가 아프시기 전에 부동산을 사서 많은 이익을 보았고 건물도 몇 개 소유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아빠가 하시던 식품 사업을 물려받아서 프랜차이즈로 발전시켜 점점 매장이 늘고 있었고요. 저희 집에 대해 남친도 정확히 알지는 못했으니 남친 어머니는 더더욱 잘 몰랐을 거예요. 남친한테는 제 신상조사를 해봐라 마라 했지만 정작 자기가 돈 들여서 그런 거 할 생각은 없었나 봐요. 만약 그랬다면 저나 오빠한테 그런 신뢰는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안 그래도 차츰 남친한테 저희 집이 뭐 하는지 알려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싶더라고요. 제가 오빠가 뭘 하는지 엄마는 재산이 얼마인지 말하지 않은 건 그런 외적인 면보다 저라는 사람을 봐주기를 바라서였거든요. 저 역시 남친 집안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남친이라는 사람 하나만 보고 만났으니까요. 남친과 저는 그런 면이 서로 통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생각이 전혀 달랐고 지나고 보니 남친도 어느 정도 자기 엄마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면이 있었더라고요. 남친은 결혼 승낙을 받은 후에 저한테 이렇게 당부했어요. 엄마가 나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크셔. 여동생도 그다지 공부 잘하지 않았고 지금도 적당히 알바나 하면서 사니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계시거든. 그러니 나한테 거는 기대도 커서 좀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 수진이 너 이해심 많잖아. 나이 많으신 분이라 생각 바꾸는 게 어려워서 그런다 하고 넘어가주면 좋겠다. 그럴게. 근데 현우 씨도 좀 노력해줄 수 있지 않아?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나를 좋게 볼 수 있게 말 잘해주는 거. 이미 나한테 선입견이 있으시니 그거라도 좀 벗어나게 해주면 좋겠다. 물론이야. 나도 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엄마가 욕심이 좀 있으셔서 그렇지 금방 괜찮아지실 거야. 그렇게 서로 다짐을 한 것도 있고 남친 어머니가 아무리 싫은 내색을 한들 그게 선을 넘을 정도는 아닐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거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믿었죠. 저희 집에서는 오빠도 엄마도 남친 자체는 마음에 들어했지만 집안에 제대로 돈 버는 사람이 남친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조금 꺼리는 분위기였어요. 수진아, 있는 집으로 간다고 해도 마음이 안 놓이는 게 엄마 마음인데 네가 집안 경제를 다 감당해야 하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니까 엄마는 마음이 좀 그렇다. 니네들 열심히 벌어서 밑 빠진 독 물 붓는 거 아닌가 싶고. 엄마, 그 정도는 아니야. 현우 씨 동생도 지금은 알바하지만 취직하지 않겠어? 그러면 형편 좀 나아지겠지. 라고 말하자 오빠도 엄마 뜻과 같다고 입을 열더라고요. 나는 집사람이랑 비슷비슷하니까 별 고민 없이 결혼했는데 너도 나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차이가 나면 한쪽으로 부담이 치우치는 법이거든. 물론 그 현우라는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결혼이 사람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 지금까지 제 뜻이라면 뭐든 존중해주고 지지해줬던 엄마랑 오빠가 그렇게 나오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엄마랑 오빠 뜻은 알겠는데 우리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잖아. 지금까지 난 믿어줬던 것처럼 믿어주면 좋겠는데. 널 못 믿어서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건 양쪽 집안 사람들도 서로 잘 맞아야 편안한 거야.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엄마도 뭐라고 할 수 없지. 그래도 네가 봐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한다. 오빠도 마찬가지 생각이야. 저는 순간 남친 어머니가 저를 몹시 못마땅해 한다는 게 떠올랐지만 그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입으로 말했듯이 결혼은 저랑 남친 둘이 하는 거니까요. 남친 어머니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아무리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맞춰가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아주 안일하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나중에 오빠한테 남친의 좋은 점만 더 강조해서 말했어요. 현우 씨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 도와주고 지지해줄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빠도 그 사람만 보고 믿어주면 좋겠어. 그 사람만 봐달라는 건 네가 생각해도 그 집 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은 좀 걸리는 게 있는가 보네. 사업을 하며 예리한 감각을 키운 오빠라 그런지 대번에 남친 집안의 문제를 짚어냈지만 그런 거 아니라며 잘 좀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제 말에 오빠는 남친과 한 번 더 보겠다며 따로 약속을 잡았고요. 그렇게 남친과 저와 함께 저녁을 함께한 오빠는 차분하게 남친 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시골 농사하는데 많이 내려가 계세요. 큰아버지 농사일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집은 지금 부모님 살고 계신 전세가 전부고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모아놓지는 못하셔서 빠듯하긴 해요.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하시고요. 그렇다고 결혼해서 수진이한테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이 제가 해드리면 되거든요. 오빠는 남친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와 둘이 집에 가면서는 좀 걱정이 된다고 했어요. 아까 내가 티는 안 냈는데 시어머니 자리 성격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우리 엄마야 당신이 몸도 불편하시니 며느리 힘들게 할까봐 더 미안해 하셨지만 현우 씨 어머니는 좀 다를 것 같아. 오빠는 말 몇 마디 들어보지 않고도 남친 어머니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고 저는 오빠의 통찰력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친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뭐 쉽지는 않겠지. 10월대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그래도 나 잘해낼 자신이 있어. 같이 살게 되면 공동체가 되는 건데 남편의 어려운 거 나도 도와야지.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모든 일을 쉽게 생각하고 한 말인지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남친 어머니가 저희 엄마와 오빠를 무시하는 걸 보고는 단번에 정이 확 떨어졌으니까요. 그런 것도 가만히 보고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경제적 문제까지 같이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는지 제가 시댁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음을 알겠더군요. 그 이전에
남친 부모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미 제 마음속에는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고요. 남친 아버지는 말수도 적고 튀는 분이 아니어서 제 인사만 받고 조용히 식사하신 후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좀 달랐죠. 우리 현우가 의리가 좀 있지. 아무리 모자라고 많이 빠지는 사람이어도 자기랑 인연을 맺으면 아주 끝까지 지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가씨하고도 결혼한다고 하지. 아가씨 아주 봉잡은 줄 알아. 요즘 세상에 우리 현우만한 애 만나기 쉽지 않다고. 이거 내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가씨도 결혼하겠다고 했겠지? 끝까지 제 이름 한번 안 불러주시고 아가씨 아가씨 하며 은근히 저를 갈구는 게 많이 거슬렸는데 남친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TV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한 그림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이럴 때 자기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나를 위하는 예빈한 편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친은 아주 당연한 소리를 듣는 것처럼 태연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더 제 속을 긁는 말을 했어요. 나 아가씨 좋아서 며느리 맞이하겠다는 거 아니야? 현우가 아가씨랑 결혼해야 신상 편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지. 뭐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 다니는 것 같은데 현우 말로는 그래도 그쪽에서는 괜찮은 회사라고 하고. 근데 말이야,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오빠는 식당 같은 거 한다며? 혹시 우리 현우 버는 돈 친정으로 빠져나가거나 하진 않겠지? 너 그거는 제대로 약속해야 한다. 니네 친정에 돈 보내고 싶으면 네가 버는 돈으로 해야 돼. 그리고 아가씨 어머니 아무리 아파도 우리 아들 사위대접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단단히 말씀드려. 아니 어차피 만날 테니 내가 직접 하마. 하나 더 있다. 아가씨 어머니 아픈 걸로 우리 아들 신경 쓰게 하면 안 돼. 알았어? 이거 꼭 약속해. 어머니 그럴 일 전혀 없어요. 저희 엄마가 아프다는 이유로 사위 신세 지실 뿐 아니고 딸 하나이니 하나뿐인 사위가 되는 거라 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빠도 엄마도 저희 돈 쓸 일 전혀 없으니 걱정 마세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내 마음이 놓이질 않네?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 아들 가진 엄마는 그런 법이야. 아가씨 엄마도 오빠 장가 보낼 때 그랬을걸? 더 있는 집 자식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혼수도 니네 형편에 맞게 하고 집도 그래. 그게 공평하지 않겠어? 우리 돈 더 보탠다고 돌아오는 게 있을 것도 아니잖아. 이런 건 솔직히 말하는 게 깔끔한 것 같아 하는 소리야. 저는 저도 모르게 남친을 바라봤지만 남친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지네 엄마하고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남친에 대한 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뒤엎을 만큼의 일은 아닌 것 같았고 아직 남친에 대한 좋은 감정이 많았기에 이 일을 엄마나 오빠한테 말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제가 사실 그대로 말했다면 엄마도 오빠도 이 결혼 못한다고 적극적으로 말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남친이 전화를 해서 이러더라고요. 있잖아, 엄마가 정식 상견례 전에 너랑 너네 가족한테 예물이랑 선물 보낼 거 고르고 싶으시대. 그런데 그때 너 말고 가족 중 다른 분도 같이 만났으면 하시네. 어머니는 안 되실 거고 형님은 시간 괜찮으시지? 남친은 이제 저희 오빠를 형님이라고 호칭했어요. 그런데 저희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엄마 뜻대로 맞추라는 듯한 말투가 좀 거슬리더라고요. 원래 그런 건 알아서 준비해서 우리 쪽에 보내주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왜 굳이 보자고 하시는 거야?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시니 그러시겠지. 취향에 맞는 걸로 보내시라고 하신다는 생각은 못해? 어째 말에 가시가 있다. 가시가 없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내가 못마땅하다는 말을 대놓고 하신 분인데 저렇게 예물 보내는 걸 직접 만나서 하시겠다고 하잖아. 제 말에 남친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수진아,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조금만 더 하면 우리 결혼하는데. 예민해진 건 알지만 서로 좀 더 맞춰가자. 엄마가 설마 여기까지 와서 안 좋은 말 하려고 만나자고 하시겠어? 걱정하지 마.
엄마도 너랑 안 된다고 하실 거면 그날 하셨지.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으셨을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에 알았다고 했어요. 남친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고요. 아무리 저한테 안 좋은 말을 했기로 결혼 앞두고 무언가 같이 고르는데 나쁜 말이 오갈까 싶었죠. 그래서 저는 오빠한테 상견례 전에 남친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을 전했고 그날 시간에 맞춰 오빠가 나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약속 장소로 고른 곳이 좀 이상했어요. 예물과 선물로 쓸 가방이나 옷은 그래도 백화점에서 사지 않나요? 남친 어머니가 알려준 장소는 주변의 백화점이 아니라 아울렛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만나자고 한 장소는 정육식당이었어요. 대체 이게 뭔가 싶더군요. 여기서 보자고 한 걸 오빠가 알면 무슨 생각을 할지도 걱정이 됐고요. 아무리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처음 저와 밖에서 만나고 거기에 더해 저희 오빠까지 나오는 자리인데 정육식당이라뇨. 정육식당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정육식당에 가서 고기 잘 먹고요. 맛집이면 더더욱요. 그런데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 싶어서 남친한테 어머니가 여기서 보자고 하셨어?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냥 거기가 우리도 편할 테니 정한 거라나요? 그제야 저는 남친도 저희 집을 좀 우습게 본다는 걸 알았어요. 솔직히 그동안 남친 보며 쉬어 있었던 콩깍지가 한꺼풀 벗겨지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장소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도 남친은 엄마한테 말을 못하고 어버버하며 정식 상견례도 아니니 그냥 지나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오빠에게 만날 장소를 전했고 그 말을 들은 오빠 표정이 정말 무섭게 변했어요.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박현우는 이거 알아? 여기 근처에 아울렛만 있잖아. 그리고 정육식당? 내가 아무리 부모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아니, 그보다 그날 누가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데서 보자고 하는 건 대체 뭐야? 나 아무리 인생 오래 안 살았어도 사돈을 처음 보면서 정육식당에서 만나자고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알았어. 만나자고 해. 대체 그 어머니 어떤 분인지 얼굴 꼭 보고 싶네. 저는 남친한테 그날 보자는 형식적인 문자만 보냈고 남친은 저한테 상견례 전 이러지 말라며 좋게 하자는 참 어이없는 문자를 보냈더군요. 결혼에 대한 제 마음의 절반은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저 역시 그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보자는 심정이었어요. 저와 오빠는 최대한 예를 갖춘 옷차림을 하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정육식당 한 구석에 남친과 그 어머니가 있더군요. 남친 어머니는 저희 오빠가 멀끔한 걸 보고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서 인사를 받더니 거만하게 앉으라 하더군요.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 다음부터가 가관이었어요. 우리 현우 형님 되실 분이 아주 반듯해 보이니 그건 참 마음이 놓이네요. 내가 많이 고심했는데 우리가 그쪽 수준을 맞춰주는 게 그쪽이나 아가씨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잡았어요. 밥 먹는데도 이런 데가 훨씬 낫죠? 평소 안 가던 고급 한정식 이런 데 가면 밥도 안 넘어가고 말도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할 때 부담 갖지 말라는 뜻에서 아울렛에서 하나씩 골라보자는 취지로 제가 정했어요. 저 이래봬도 맞춰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사돈, 총각은 아니죠? 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왜? 나는 정말 맞춘다고 맞춘 거야. 그리고 오늘 여기는 내가 낼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양껏 먹고요. 남친 어머니가 은근슬쩍 말도 놓으며 뻔뻔하게 웃는데 오빠가 참는 게 보이더군요. 저와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점심으로 된장찌개를 시켜서 먹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고기라도 시켜라. 더 비싼 거 먹어도 된다.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희가 다 사양했죠. 남친은 정말 눈치 없이 거기서 지 먹을 고기를 굽고 앉았더군요. 남친 어머니는 거기에 대고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말을 더 했어요. 사실 우리 현우 같은 신랑감 드물지.
요즘 교사 인권 어쩌고 해도 교사만큼 안정적이고 돈 잘 나오는 직업 있나? 게다가 선생이라고 해봐. 어딜 가나 대접받지. 아가씨 이제 선생 사모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현우한테 정말 잘해야 돼. 내가 정말 내 아들 아까운데 허락한 결혼이야. 거기까지 들은 오빠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 아까운 아들은 그럼 수준에 맞게 아깝지 않은 여자 찾아보시죠. 수진이 일어나. 오빠의 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도 딱딱하게 굳어 일어났어요. 그러자 남친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왜 그러세요, 형님? 지금 하신 말씀 저희 결혼 못하겠다는 뜻인지. 내가 왜 자네 형님이야? 우리 수진이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현우 씨 어머니 뜻 잘 알겠으니 저희도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하죠. 그러니 저희가 먹은 건 저희가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하며 오빠가 블랙카드를 딱 꺼냈더니 남친 어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확 변하더라고요. 오빠가 계산을 하는데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그 카드 얘기를 하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저거 부자들 쓴다는 무제한 카드 아니냐? 뭐 이런 말이요. 그런데 오빠가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다른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던 한 건장한 남자가 일어나서 오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대표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것도 이런 시간에요. 아, 잠깐 동생하고 볼 일이 있어서. 요즘 장사는 잘 돼요? 이쪽 상권 요즘 그래도 좀 나아졌죠? 네, 그동안 이쪽이 죽었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나아진 분위기예요. 저희도 그때 들어오길 잘했죠. 저희 가게 한번 보고 가실래요? 지금 손님 많아요. 괜찮아요. 그건 다음에 볼게요. 근데 퓨전 레스토랑 사장님이 정작 점심은 여기서 냉면 드시네요. 아우, 저도 이런 거 먹는 날도 있어야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남친 어머니가 황급하게 다가와 저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얘, 이게 무슨 소리니? 대표? 니네 오빠가 무슨 대표야? 그 말에 건장한 남자가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땡땡땡 뷔페랑 퓨전 중식 땡땡 본사 대표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아주머니는 대표님 동생분하고 어떻게 되시는지. 그 말에 남친도 남친 어머니도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아무튼 대표님, 저는 땡땡 하기를 너무 잘한 거 있죠. 그때 다른 점주 들이실 수 있는데 저랑 계약해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야 제가 하나요. 전략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도 대표님, 저희 서류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시고 예비 점주들 이야기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셨잖아요. 아무튼 제가 좀 모자라 보였을 텐데도 제 열의를 봐주신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만간 인사드리러 갈게요. 바쁘신데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남자가 다시 자기 자리로 갔고 저와 오빠는 서둘러 식당을 나왔어요.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뒤따라 나왔고요. 그리고 오빠의 고급 외제차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걸 본 순간 남친 어머니는 얼른 오빠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기, 내가 오늘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다른 날 다시 약속해서 만나자고요. 그러면 좋겠지, 사돈? 제가 왜 아주머니랑 사돈입니까? 수진아, 너 누구랑 결혼하니? 아니 오빠, 나 결혼 같은 거 안 해. 적어도 지금은 할 사람 없어. 제 말에 남친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뭐라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친과 남친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마지막이니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수준을 뭘로 보셨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사실 이 결혼 저희 집에서도 내켜 하지 않았어요. 집안 수준이 너무 안 맞는다고요. 오빠는 프랜차이즈 대표이고 엄마는 부동산 부자인데 남자 집이 너무 기울면 제가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말하자 오빠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안 되겠네요. 오늘 하시는 거 보니 돈 없으면 사람 막대하고 돈 있는 거 알면 저희 집에 빨대 꽂으시겠어요. 그러니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하죠. 수진아, 얼른 타. 오빠 가야 돼. 알았어. 이 말만 하고 결혼 깨는 건 내 입으로 해야 하잖아. 현우씨, 그리고 아주머니, 저 이 결혼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 이런 거 사려고 돌아다니실 필요 없고요. 그냥 집으로 안녕히 가세요. 현우씨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오빠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오자 남친한테서 문자와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처음에 받지 않던 저는 늦은 시간에 한번 전화를 받았어요. 이건 너 잘못도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혼을 깨면 어떡해? 네가 니네 집이 어떤지 얘기해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야? 내가 현우 씨 자체만 보고 마음을 정했듯이 우리 집도 그러기로 했어. 그런데 현우 씨 어머니는 끝까지 안 그러셨잖아. 게다가 거기에 현우 씨도 동조한 거 사실이잖아. 우리 집 형편이 별로면 그런 대접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야. 나는 그렇게 돈 보고 사람 대우는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싫어. 그러니까 현우 씨도 여기서 정리해. 그게 좋겠어. 내가 사람을 아주 단단히 잘못 봤어. 제 말에 남친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날 남친 어머니는 제 회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회사까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오늘 만나야 다시는 안 찾아올 것 같아 일단 만나봤죠. 저기, 이 결혼 그냥 하면 안 될까? 지금까지 내가 한 건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자.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안 그래도 엄마랑 오빠가 제가 없는 집에 시집간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래도 현우 씨 괜찮다고 생각해 허락했는데 현우 씨나 아주머니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 저는 잊으시고 박현우 씨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될 것 같아요.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우 얘,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어. 이미 늦었어요. 차는 지나갔다고요 아줌마. 제 말에 남친 어머니는 더는 어쩌지 못했고 저도 남친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어요. 그 후 웨딩샵이며 결혼식장도 다 취소하고 사진 촬영 업체까지 따로 알아본 것도 전부 제가 위약금 물고 취소했어요. 이건 네가 돈 물어내라 어째라 하면 다시 얽혀야 하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 사람들이랑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모든 걸 잊는다는 심정으로 휴가를 내고 혼자 일주일간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렇게 차츰 잊어갔어요. 물론 남친은 그 후에도 질척대며 저한테 연락을 하며 다시 만나자고 매달렸지만 제가 연락처를 차단해버려서 그 후로는 서로에 대해 모르고 살고 있네요. 앞으로는 그러한 사람 걸러내야 된다는 강박증까지 생겨 남자를 제대로 만날 수 있으려나 싶기도 하지만 뭐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겠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려고 이런 시간을 겪는 거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은 사람들과 더 풍성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그동안 남들보다 잘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사는 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실은 평범한 살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어려운 걸 해낸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답니다. 저는 그리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빠가 가부장적인 데다 가족들이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었거든요. 직업 군인이었던 저희 아빠는 밖에선 성실하고 인자한 분이셨어요. 아빠를 따르는 부대원들도 많았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조차도 아빠를 가정적인 남편이자 딸바보 아빠로 알고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엄마와 우리 자매에게 있어서 아빠는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여동생과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일부러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시간을 때우곤 했어요. 일찍 집에 가봤자 아빠랑 마주치는 시간만 길어질 뿐이니까요. 덕분에 꽤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는 건 다행이지만요. 집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된 저는 인생 처음으로 자유를 맛볼 수 있었어요. 비록 나에게 허락된 공간은 룸메이트와 함께 쓰는 작은 기숙사 방뿐이었지만 적어도 그곳엔 아빠의 폭력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본가에 두고 온 내 동생을 하루빨리 지옥 같은 그 집에서 빼내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등록금은 군인 자녀 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은 고스란히 모을 수 있었어요. 동생도 공부를 꽤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건 문제 없을 테니 우리 둘이 살 집을 내 손으로 마련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빠가 느닷없이 전역을 하셨다지 뭐예요. 말로는 자의에 의한 전역 결정이었다지만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쫓겨난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직업군인이라고 철밥통은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이런 상황을 대비조차 하지 않았던 부모님은 그제야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우왕좌왕 할 뿐이었어요. 마흔이 넘은 아빠는 재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일단 신입으로 들어가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경력직으로 들어가기에는 기업에서 원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요. 그동안 가족들한테 군림하고 살았던 아빠는 하루아침에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자 전보다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어요.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요. 그러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게 되었고 상대방이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병원비에 합의금까지 물어주게 되었죠. 거기다 지인과 동업을 하겠다고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쏟아부었다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잃고 말았어요. 그 충격으로 아빠는 쓰러지셨고 대학에 합격까지 했던 동생은 입학 등록을 하지 못했어요. 당장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아빠 병원비에 대출이자 거기다 식구들이 살 집을 구하는 게 시급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휴학을 하고 본가에 내려가 동생과 함께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아빠를 돌보셨고요. 가족들에게 군림하던 아빠가 당신 손으로 밥숟가락 하나 뜨지 못하는 걸 보니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렇게 약한 사람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무서워했던 건가 싶어 괜히 억울하기도 했어요. 병원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남긴 빚은 고스란히 우리 가족에게 넘겨졌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상속 포기였어요. 아빠가 남긴 빚을 안고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느니 0에서 시작하는 게 나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속 포기를 하면 당장 어디서 살 건데 이 나이를 먹고 집도 절도 없이 살란 거니? 앞으로 들어올 사이들 앞에서 내가 월세방이나 선전하는 꼴을 보이라고? 난 못해. 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는 못 살아. 은행에 담보 잡힌 집이라도 어쨌든 붙들고 있는 게 나아. 니들 둘이 벌면 이자 정도는 갚아나갈 수 있잖아. 엄마, 그깟 헛개비 같은 집이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은행 이자만 문제가 아니잖아. 아빠가 은행권에서만 돈을 빌린 줄 알아? 사채 끌어다 쓴 것도 수억이야. 그걸 나랑 정은이가 벌어서 갚으라고? 평생 아빠가 남긴 빚이나 갚으며 살란 소리야?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 엄마는 왜 매번 나랑 정은이한테 온갖 짐을 다 떠넘기냐고. 엄마가 저희 자매한테 이러는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자매는 철이 들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엄마한테 제발 좀 아빠랑 이혼하라고 부탁했지만 엄마는 그럴 때마다 저희 자매 탓을 하셨거든요. 이혼은 안 돼. 난 니들을 아빠 없는 애들로 키울 수 없어. 당사자인 우리 자매가 바라는데도 엄마는 매번 이혼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빠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가정폭력이니 뭐니 애 키울 생각부터 하니? 지금까지 니들 때문에 참고 산 나는 뭐가 돼? 이제와 이혼녀 소리 듣고 살라는 거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싫다. 이혼녀 딱지 달고는 못 살아. 그래놓고는 툭 하면 당신이 이혼을 못한 건 다 우리 자매 탓이라며
내 인생을 망친 건 니들이라고 힐난하셨어요. 엄마는 아빠가 주는 안락한 삶에서 벗어날 자신이 없었던 거면서 비겁하게 모든 걸 우리 자매 탓으로 돌렸던 거죠. 엄마의 그런 남의 탓은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좋아. 엄마가 정 싫다면 엄마는 상속 포기하지 마. 나랑 정훈이는 상속 포기 신청할 테니까. 엄마 혼자 아빠 빚 떠안고 살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그 건에 대해서 돈 빌려달란 소리도 일절하지 말란 말이야. 더는 물러설 곳이 없던 저는 엄마한테 맞섰어요. 그러자 엄마도 별 수 없었는지 상속 포기 신청을 하더군요. 그동안 살던 집에서 나와 저와 동생은 서울로 올라가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까지 고시원 생활을 했어요. 엄마는 외가로 내려가셨고요. 죽어도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은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내린 결정이었죠. 그렇다고 외가에서 엄마를 반길 리는 없었어요. 비록 외할머니 집이긴 했지만 그 집에는 외삼촌 내외도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올라온 지 반년이 지나서야 우리 자매는 고시원을 나올 수 있었어요. 신림동에 월세 500에 30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거든요. 비록 대학을 다니긴 했지만 졸업장이 없었던 저는 고졸 학력으로 회사의 사무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동생은 다이소 판매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요. 처음 1년간은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점장님 추천으로 정식 직원이 되었죠. 둘이서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 적은 돈이지만 적금도 들 수 있게 되었고 몇 년 뒤에는 방 2개짜리 전셋집으로도 이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엄마는 툭하면 전화해 돈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처음 1년간은 매달 용돈 정도는 보내드렸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일도 않고 사는 모습에 질려서 그 후로는 용돈도 딱 끊어버렸어요. 종종 외숙모가 전화를 하셔서 엄마 근황을 알려주시곤 했는데 들을 때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쩜 네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밭일 한 번 안 돕는다. 평소에야 그런다 치지만 농사를 바쁠 때 일손 부족해서 그 난리를 치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도 손 하나 까딱 않고 있으니 내가 속이 안 터지니. 아휴, 내가 오죽 속이 터지면 영은이 너한테 전화해 네 엄마 흉을 보겠니? 그래,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집에 김치는 있어? 이사간 집 주소 좀 알려주면 내가 김치랑 말린 나물 좀 보내줄게. 저희 엄마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실 텐데도 외숙모는 저희 자매 걱정을 하셨어요. 낳아준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분이셨죠. 그래서 엄마 생일은 몰라도 외숙모 생신 때는 동생이랑 돈을 합해 생신 선물을 보내드리곤 했어요. 모난 엄마를 데리고 살아주시는 데에 대한 고마운 표시로요. 엄마는 외가에서 3년 넘게 얹혀 살다가 재가를 하셨어요. 그 후로는 저희와는 물론이고 외가와도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외숙모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믿고 살라고 하시더군요. 동생과 둘이 산 지도 5년이 되어가던 무렵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생이 일하는 매장 근처에서 조그맣게 헤어샵을 하는 남자였어요. 가족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던 사람이라 식구들로 북적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며 결혼을 하더라도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처음엔 불편해서 싫다고 했는데 내외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함께 살게 되었어요. 살면서 겪어보니 제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성실하고 착한 데다 정이 많아서 금세 정이 들어버렸죠. 제부는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먼 데로 이사가지 말고 한 건물 위아래층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여름 휴가도 함께 다니고 쉬는 날엔 다 같이 모여서 맥주도 한잔하면 사람 사는 맛도 나지 않겠냐면서요. 제부 말을 들으면서 저도 내심 결혼 생활에 대한 청사진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뒤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남편한테 은근슬쩍 그 얘기를 흘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떨어져 지내는 게 나아. 지금이야 관계가 좋지만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 자주 보면 그만큼 얼굴 붉히게 되는 일도 많아질 거고. 그냥 가끔 만나서 어울리는 게 관계 유지하는 데도 좋아. 들어보니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서 굳이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신혼집을 시댁에서 마련해 주시기로 해서 집은 시댁 근처에 얻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동생과 제부가 집에 있더라고요. 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부는 한창 샵에서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 말이죠. 제부는 신혼집을 시댁 근처에 구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제 앞에 적금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우리 이 집 구할 때 처형이 돈 보태주셨잖아요. 처형 결혼할 때 드리려고 그간 적금 부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다 못 채웠습니다. 죄송해요. 당장 혼수 준비도 하셔야 하고 그 밖에 돈 들어갈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된 돈이라도 먼저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나머지 돈은 곧 마련해서 드릴게요. 제부, 그러지 마요. 나 이 돈 받을 생각 없어요. 처음부터 안 받을 생각으로 준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결혼 자금은 나한테 충분히 있으니까 마음 쓰지 말아요. 아무렴 내가 준비도 안 해놓고 결혼하겠다고 하겠어요? 정은아, 언니 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수중에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긴 했어요. 원래 결혼은 2년쯤 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금도 그에 맞춰서 들어놓았었거든요. 그런데 시댁 측에서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는 바람에 일이 어긋나 버린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친정도 없는 우리 자매였기에 이 돈은 친정엄마 대신 동생한테 해준 결혼 자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사코 이 돈을 거절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결혼을 앞당겨 하게 되면서 남편과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자기야, 갑자기 결혼을 하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내후년에나 하기로 했잖아. 난 아직 결혼 자금도 다 못 모았다고. 집에서 닥달하시니 나라고 별 수 있어. 당장 결혼할 거 아니면 선이라도 보라시는데 어떡해. 일단 집은 해주시겠다니까 간단하게 살림만 장만해서 식 치르자. 부족한 건 살면서 하나씩 갖춰나가면 되잖아. 어차피 할 결혼 미리 당겨서 한다 생각하면 나쁠 것도 없지 않아? 변변한 친정도 없는 마당에 혼수라도 책 잡히지 않게 준비해 가려고 했었는데 이마저도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긴 언제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됐었나 생각하니 못 받아들일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 쪽은 하객도 별로 없어서 예식장은 제일 작은 규모로 예약을 했어요. 엄마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서 상견례 자리에는 외삼촌과 외숙모가 대신 자리를 채워주셨죠. 그런데 막상 시부모님을 만나보니 그렇게 결혼을 닥달했던 분들이라고 하기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다지 이 결혼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처럼 반응이 뜨뜨미지근했어요. 상견례에 참석한 외삼촌 내외도 그 점이 내심 마음에 걸리셨는지 외숙모가 차에 오르시기 전에 물으시더라고요. 영은아, 네 시댁 어른들 말이다. 너한테 잘 해주시긴 하니? 난 아무래도 그쪽에서 널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외숙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분 다 저한테 잘해주세요. 원래 결혼도 내후년에나 하려고 했었는데 시부모님이 빨리 하라고 하셔서 일정 당겨서 하는걸요. 제가 마음에 안 드셨으면 결혼 서두를 게 아니라 반대를 하셨겠죠. 안 그래요? 하긴 그건 그렇다만 왠지 난 좀 찜찜하다. 그땐 그저 외숙모의 기우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외숙모 촉이 맞았더라고요.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하루는 남편이 회사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같이 점심이나 먹으러 왔다는데 왠지 할 말이 있어서 온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할 말이 있어서 온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실은 부모님이 혼수랑 예단비 때문에 좀 언짢아 하시더라고. 우리 집에선 3억짜리 전셋집 해줬는데 너희 쪽에선 혼수도 그렇고 예단비도 500이 뭐냐고.
나야 괜찮지만 부모님 입장에선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고 3년 정도는 내 월급은 우리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면 어떨까? 넌 어떻게 생각해? 어차피 결혼 자금으로 매달 적금 들고 있었잖아. 적금 든다 생각하고 생활비 들으면 너도 우리 집에 면도 서고 괜찮지 않아? 당시 제 월급 실수령금이 250 정도였어요. 그걸 3년 동안 들이면 9천만 원을 결혼 자금으로 내놓는 셈이었죠. 남편은 3억짜리 전셋집을 해오는 거니까 제 입장에선 괜찮은 조건 같았어요. 한 3년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한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매달 250만 원씩 시부모님께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제부가 제 돈을 갚겠다고 통장을 내밀 때 거절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게 급하게 준비한 것 치고는 무사히 결혼식도 올리고 한동안은 시댁 식구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시댁에도 자주 찾아갔어요. 집이 가까우니 퇴근길에 들러 과일이나 주전부리 하실 걸 전해드리기도 하고 주말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건너가 점심을 함께 하기도 했죠.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시댁 식구들은 제게 곁을 내주지 않았어요. 왠지 아직도 혼수랑 예단비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혼수를 안 해온 것도 아니고 좀 저렴한 걸로 해온 탓에 3년간 생활비까지 대드리기로 했고 예단비도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드렸으면 상식 이하로 적게 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고 안 하셔? 벌써 석 달째 내 월급을 보내드리는데도 잘 받았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여전히 나한텐 서운한 게 있으신 것 같거든. 자기가 보기엔 어때? 에이, 자기가 오해하는 거야. 내가 자기한테 말 전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생활비 받으시고 엄청 좋아하셨어. 아,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다음 달부터는 엄마 계좌로 직접 보내지 말고 내 계좌로 보내줘. 내가 직접 전해드리고 자기 자랑 좀 섞어서 하고 올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직접 말로 해주지 않으면 고마운 걸 모르는 법이잖아. 기왕 해드리는 거 자기 생색도 좀 내면 좋잖아. 생색은 무슨. 그럼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매달 직접 드리는 건 어떨까? 그러자 남편이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생각해봐. 아들이 주는 돈은 편히 받겠지만 며느리가 주는 돈을 어떻게 편히 받겠어? 그러니까 생활비 문제는 나한테 맡겨. 내가 중간에서 얘기 잘할 테니까. 듣고 보니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시부모님이 그간 제게 떨떠름했던 것도 제가 어머님 계좌로 생활비 보내드려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딴에는 며느리가 생색낸다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후로는 남편 계좌로 시부모님 생활비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시부모님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나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친해지려 애쓰는 것도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자존감이 팍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던 걸 점점 횟수를 줄여서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 찾아가는 정도로 줄게 되었어요. 동생이라도 가까이 살았다면 이럴 때 하소연이라도 하고 기분을 풀었을 텐데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아도 사는 곳이 끝에서 끝인지라 명절이 아니고선 얼굴 한번 보기 힘들지 뭐예요. 그래도 신혼 초에는 전화라도 자주 했었는데 그마저도 서로 바쁘다 보니 문자도 가끔 보내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제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처형, 많이 바쁘세요.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요. 정은이가 처형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괜히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속앓이 하길래 제가 대신 전화했어요. 괜찮으시면 머리 하러라도 오세요. 겸사겸사 정은이랑 얼굴도 보시고요. 어차피 머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까요? 집이 멀어서 자주 가는 건 힘들지만 매달 머리하는 셈 치고 제부 가게로 가면 되겠네요. 고마워요 제부. 우리 정은이랑 나 생각해줘서. 생각해보니 동생과 저는 제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1년간을 제외하곤 떨어져 지낸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30년 가까이 붙어 지내던 자매가
하루아침에 떨어져 살게 되니 말은 안 해도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허전할 수밖에요. 그래서 제부 말도 있고 해서 이전보다 자주 동생과 통화도 하고 매달 제부 가게로 머리를 하러 갔어요. 그러다 동생 내외 앞에서 시부모님 얘기를 하게 되었죠. 좀처럼 다가가기 힘들다고요. 그랬더니 제부가 그러는 거예요. 저형, 그럼 먼저 시간 내서 사부인 모시고 가게로 오세요. 내가 또 어머님들 구워 삶는 건 좀 하잖아요. 저형이랑 금세 친해지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모셔 오세요. 제부가 워낙 부침성이 있기도 하고 어머님도 머리 해드린다고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 주 주말에 어머님을 모시고 제부 가게로 향했어요. 처음엔 사돈지간이라 그런지 약간 거리를 두시던 어머님도 제부의 넉살 앞에 금세 무방비 상태로 변하시더라고요. 제부는 이때다 싶었는지 정은이가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부른다면서 일부러 저를 가게에서 내보냈어요. 아무래도 제가 옆에 있으면 어머님도 얘기를 편하게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오랜만에 동생 집에 가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제부가 가게로 오라고 문자를 했더라고요. 가보니 어머님은 그 사이 제부랑 많이 친해졌는지 농담까지 주고받으시며 엄청 들떠 있었어요. 제부는 어머님이 내미는 돈을 한사코 거절하면서 시간 날 때 친구분들도 모시고 오라고 세일즈를 했어요. 그렇게 제부 헤어샵에서 만족할 만한 시간을 보낸 어머님은 이후로도 자주 샵에 들르셨죠. 혼자 가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지인분들과 함께 가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부는 저희 시어머니 머리는 공짜로 해드렸어요. 제부의 도움 덕분에 시어머니가 전보다는 더 살가워지셨지만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건 여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사무실 사람들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막 돌아왔는데 제부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형, 아무래도 형님이 회사를 그만둔 것 같아요. 오늘 사부인이 지인분들이랑 같이 오셨는데 그중 한 분이 사부인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 아들은 회사 간둔 지 2년이나 다 돼가는데 며느리가 뭐라고 안 하냐고요. 그랬더니 사부인이 성질을 내시더니 머리도 하다 말고 가버리셨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이가 회사를 그만뒀으면 매달 월급은 어떻게 받아와요? 게다가 올 초엔 해외 사업부로 부서도 바뀌어서 출장이 잦은걸요? 에이, 그분이 뭘 잘못하신 거겠죠. 저형, 저도 아니길 바라지만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해보세요. 평일 낮에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걸 본 분들도 꽤 계시다니까 며칠 휴가 내고 미행이라도 해보는 게 좋겠어요. 통화를 마칠 때까지도 저는 제부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일을 그만뒀다면 당장 돈이 궁해질 텐데 한두 달이면 몰라도 어떻게 2년 가까이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어요. 마침 점심시간도 끝나서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순간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시부모님 생활비였죠. 한 달에 250만 원씩 제가 남편 통장으로 보내고 있는 돈이요. 만약 남편이 그 돈을 시댁에 보내지 않고 자기 월급인 양 쓰고 있다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차를 내고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작은 방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번호키 누르는 소리도 못 들었는지 한껏 고양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막아. 내가 뒤로 돌아갈 테니까 성훈이 넌 일단 막고 있어. 야, 상준이 너 한 번만 더 트롤링하면 죽여버린다. 작은 방으로 가보니 남편은 제가 온 것도 모르고 헤드셋을 낀 채 정신없이 롤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낄낄거리며 게임을 하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게임을 하던 남편은 드디어 승리를 했는지 두 손을 번쩍 들고 환호성을 외치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당신이 여기 왜 있어? 벌써 퇴근한 거야? 그리고는 얼른 시계를 확인하더군요. 아직 3시도 안 됐다는 걸 확인하고는 눈알을 굴리며
어떻게 하면 상황을 모면할까 궁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더군요. 여보, 내가 실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월차를 냈는데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래서 말 못했지. 아, 몸이 아팠구나. 그렇게 몸 상태도 안 좋은 사람이 나 걱정할까봐 아침부터 정장까지 차려입고 회사 가는 신용까지 했던 거야? 대단하네. 에이, 비꼬지 마. 아침에 몸이 정말 안 좋았는데 집에서 좀 쉬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 그래서 간만에 게임 한 판 했어. 진짜 오랜만에 한 거야. 믿어줘. 믿어? 누굴? 너를? 나 속이고 집에서 빤빤히 놀면서 회사 가는 척 쇼했던 너를 믿으라고?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까지 했는데 나보고 널 믿으라고? 아, 오늘 딱 한 번이었어. 야, 사람이 살다 보면 하루 정도는 땡땡이도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난리를 치냐? 남편은 제가 오늘 하루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았는지 끝까지 발뺌을 했어요. 제가 집에 오는 길에 남편 회사에 전화해서 이미 1년 8개월 전에 퇴사했다는 걸 확인했는데도 말이죠. 오늘 하루? 근데 왜 당신 회사에선 당신이 1년 8개월 전에 퇴사를 했다고 그럴까? 대낮에 백수라는 거 광고라도 하듯이 동네를 휘젓고 다니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고? 어쩜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이냐? 도대체 언제까지 나 속이고 살 셈이었냐고?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그제야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피식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잘 됐다. 뭐 이렇게 걸린 거 한편으로는 마음은 편하다. 그동안 너한테 안 들키려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 쇼하는 것도 무지 귀찮았거든. 사실 내 꿈이 나 이해해주는 여자 만나서 백수로 사는 거였어. 처음엔 너랑 약속한 대로 2년 더 바짝 벌어서 목돈 만들어 놓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주식에 넣어뒀던 종잣돈이 다 깨지는 바람에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 뭐야. 기왕 이렇게 된 거 평생은 아니더라도 딱 3년만 백수로 살아보자 싶어서 머리 좀 굴렀는데 2년도 안 돼서 딱 걸렸네. 에이, 아깝이.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세상 어떤 여자가 남편이 백수로 살겠다는 걸 이해해주니? 너라면 내가 백수로 살 테니 혼자 돈 벌어오라 그러면 좋다고 하겠어?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 생활비 드린다고 거짓말까지 해? 그간 내 월급으로 쓰고 살면서 그렇게 나한테 생색을 냈던 거냐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니네 부모님 앞에서 늘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그걸 보면서도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니? 말해봐 이 새끼야. 야, 아무리 내가 네 월급 좀 썩기로 써니 남편한테 새끼가 뭐냐? 내가 너한테 그런 욕까지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네가 결혼할 때 해온 게 없어서 우리 부모님이 못마땅해 하시는 걸 왜 내 탓으로 돌려? 이 집 구하는데 네가 돈 냈어? 아니잖아. 전부 우리 부모님 돈으로 한 거니까 네가 욕 좀 들어 먹어도 별 수 없는 거라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 잘못은 인정 않고 제 탓으로 떠넘기는 남편을 보니 더는 말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자 대면을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애초에 저를 못마땅해 하셨던 건 혼수랑 예단비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이없게도 거기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 놈이 뜬금없이 결혼 선언을 하면서 제가 혼자 임신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탓이었죠.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처녀가 애를 가졌는데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지. 어쩜 저렇게 당당하구나 싶었다. 너뿐만 아니라 상견례 때 나온 니네 외삼촌 내외도 혼전 임신 문제는 쏙 빼고 얘기하길래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나 생각했지. 나중에 니들이 결혼한 뒤에야 그게 다 내 아들놈의 거짓말에 놀아났다는 걸 알곤 너한테 미안하긴 했지. 그렇게 미안해 하셨으면 저한테 좀 더 잘해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찾아가도 자꾸 피하시고 저랑 눈도 안 마주치려 하셨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자식 키워봐라. 내 아들놈이 지 아내 속이고 백수로 살고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널 보겠니?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백수로 사는 게 꿈이라고 덜컥 회사를 그만두고 왔는데 아,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죽이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으로 지냈다. 그것도 모르고
넌 짓단엔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널 볼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 아가, 미안하다. 우리가 너한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찍어내시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단을 일으킨 남편놈은 반성의 기미도 하나 없이 뻔뻔하게 앉아있지 뭐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전체 상황을 다 들었는데도 뭔가 중요하게 빠진 것처럼 찜찜한 거예요. 그게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백수로 살기로 한 사람이 뭐하러 부서 이동을 했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냈을까. 내 월급으로는 우리 식구 한 달 살기도 빠듯했을 텐데 무슨 돈으로 해외 출장까지 다녀온 걸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분명히 캐리어에 항공기 수화물택이 분명히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위조를 할 만큼 이 인간이 꼼꼼한 인간은 아니기에 더더욱 이상했어요. 그럼 해외 출장은 어떻게 간 거야? 내 월급으론 그렇게 자주 해외를 드나들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러자 지금까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앉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그게 내 퇴직금으로 갔어. 퇴사할 때 받은 걸로. 딱 보니 거짓말이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한 지 5년도 안 된 인간이 퇴직금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다고 한 달에 2-3번씩 해외로 나가요. 그것도 반년 가까이를. 그때였어요. 아버님이 남편을 노려보시며 그러셨죠. 너 설마 집 보증금 빼서 여행 다닌 거냐? 그러자 어머님이 손사래를 치시며 이도 참 아무렴 전세보증금에 손을 댔을까? 그럼 집주인이 집 빼라고 하지 여지껏 살게 뒀겠어요? 모르는 소리. 이놈이 대학 다닐 때도 원룸 전세보증금 빼서 월세로 돌려놓곤 그 돈으로 세계 여행 다녀온 놈이잖아. 당신 벌써 잊었어? 너 이 자식 똑바로 말해라. 전세보증금에 손 댔어 안 댔어? 그러자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 말에 어머님은 이마를 짚으시며 휘청하셨어요. 아버님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고요. 그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신발장에서 장우산을 꺼내와 남편을 패기 시작하셨어요. 이놈아, 차라리 죽어. 나이 30이 넘도록 정신도 못 차리고 아직도 그러고 살아? 결혼을 했으면 네 가정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일도 않고 마누라한테 기대 사는 주제에 전세 보증금까지 손을 대? 죽어라 이놈아. 그따위로 살 거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가라. 남편은 아버님한테 맞으면서도 할 말은 다 하더라고요. 1년 넘게 백수를 살다 보니 하도 무료해서 해외라도 나가 머리 좀 식히고 싶었다나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에 매를 배로 부른다는 사실을 그날 남편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말에 아버님은 더 화가 나셨고 급기야 어머님까지 합세해 남편을 쥐잡듯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한 쏘였다는 걸 왜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들을 혼낼 거였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로 살겠다는 말을 했던 그 시점에 진작 하셨어야죠. 결국 그 일로 우리 부부는 이혼을 했어요. 재산 분할 때문에 남은 전세 보증금을 알아봤더니 그동안 남편이 많이도 빼먹었더라고요. 3억이나 들어있던 전세 보증금이 반토막이 나 있었거든요. 그 바람에 남편은 집에서 쫓겨났고 저는 받을 거 받아서 여동생네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회사 근처에 원룸 물구에 살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제부가 용달까지 불러선 제 짐을 집으로 가져갔거든요. 곧 조카도 태어나는데 아이한테만큼은 가족들로 북적이는 집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2년여 만에 다시 돌아온 내 방에 누워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보다 잘 사는 게 성공이 아니구나.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비록 한 번의 실패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젊으니 희망을 버리면 안 되겠죠. 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